김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금리 또 말고 좀 시장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 뭐 선결될 제도적이거나 혹은 뭐 국내에 무슨 거버넌스라든지요 뭐 이런 또 외국인 수익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요. 또 좀 중요한 그 뭐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도 어쨌든 또 논의는 될 겁니다. 뭐 그런 추가적인 지켜봐야 될 변수 몇 가지 좀 생각나시는 거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의 가장 중요한 환율의 방향성이 조금 엿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원달러의 뭐 절대 레벨, 환율의 어쨌든 절대 수준이 아니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침체로 이제 보이면 뭐 여러 나라 같이 이제 침체를 보이면 지금 살짝 진행되는 이제 달러 약세가 조금 주춤거릴 수 있고요. 다시 또 뭐 원달러가 또 1,3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 때는 좀 달러가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지만 이 박사님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유로화의 어쨌든 방향성이 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약세 기조로 갈지,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어쨌든 인덱스가 조금 약세로 가면서 살짝 이제 원달러도 이제 아래쪽으로 강세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만약에 조합되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좀 신흥국 통화 또 원달러 좀 강세로 가겠네. 비록 경기는 침체지만 환율의 방향성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뭐 내년도에 뭐 한 2분기, 3분기 때 어느 정도의 레벨에 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한 1,250원 정도라고 봐도 최근의 평균보다는 굉장히 좀 원달러가 절하된 상태, 주가 절하된 상태지 않습니까? 여전히 1,100원대부터 이제 1,250원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우리나라 블루칩이라든지 안정된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진 우량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착하다면 환율로도 싸 보이고 그리고 실제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이러면 외국인들이 환율 방향성을 또 의지해서 조금 외국인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어쨌든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건 기대 요인이죠. 올해 사실 비정상적으로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워낙 약세로. 뭐 과거의 위기 국면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슨 리먼 위기 때 같은 상황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꽤 오랜 동안 환율이 고공행진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내려와서 환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전략을 두 분께 듣는 수순으로 가겠는데요. 이 박사님,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뭘로 보느냐는 또 다르지만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우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 상태에서 무엇이 이제 문제입니까? 우리 뭐 경제 구조의 문제, 혹은 뭐 거버넌스, 지정학적 문제, 기술혁신, 뭐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단정하면 조금 제대로 평가를 지금보다 받으려면 어떤 게 개선돼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환에 대한 구조적 불안성, 정성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환의 불안정성이 과거에 우리가 CDS,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북한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구조적으로 뭔가 수출 다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수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인 족착물은 다 환이거든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환의 변동이 워낙 크고 두 번째는 변동도 큰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국제 그 FX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할 때의 비용이 위안화보다 비싸요. 기본적으로 몇 pp 이상이 항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요? 맞습니다.
굳이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환의 가치의 변동성도 커서 투자를 했을 때 거둬들이는 기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 코스트도 비싸. 거래 비용도 비싸다고 하면은 투자하기 꺼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네. 중국 좋아지는 거, 일본 좋아지는 거, 싱가포르 좋아지는 거, 대만 좋아지는 거 보고 마지막에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FX 시장 이제 선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도 줄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를 사고 파는 관점에서의 그 플랫폼화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오히려 좁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급이 변하려면 무언가 MSCI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사는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에서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임팩트 있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나열한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자 보면 긴데 임팩트 있게 그 중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로 한국 원화 시장의 불안정성.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도 기축통화 껴줘. 이러다고 껴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원화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보다 훨씬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김한진 박사님. 네, 유신 박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변동성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익의 변동성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익의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수출을 해서 그렇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수출 경기라는 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또 환율도 또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적정한 PER, 프리미엄이 조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그 미국처럼 좀 시장 지배적인 소비재가 없어요. 좀 우리나라 어떤 플랫폼이나 인터넷 기업들도 좀 국내 선정된 기업들이고 지금 소비재 중에서 게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엔터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게 조금 더 확산돼야 조금 더 볼륨도 커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나와야 조금 경기를 덜 타거든요. 타긴 타지만 덜 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자금들의 외국의 연기금들 아주 한 3, 4년, 5, 6년, 10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연기금들은 내년도 경기 침체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기 침체 이후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싸지면 그런 연기금들은 들어옵니다.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다음 달도 들어오고, 이렇게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어쨌든 좋은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많으면 좋은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이제 조금 더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까지는 주주환원 정책이 정말 소액주주를 뭘로 보는 그런 그 기업들의 행태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마저도 해외에 눈을 돌리게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해외 비중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그게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30%도 안 되고 미국은 7, 80%가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주주환원들도 우리나라보다 5배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을 누적 투자하면 이 수익률이 엄청난 복리를 봤을 때 그 성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유와 개선 방안, 이건 100분 토론에서 저희가 나중에 200분 토론 한번 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더 이상 못 나가고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파고를 넘으면서 수익을 방어하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제 두 분의 조언을 마지막 듣겠습니다. 유신익 박사님께서 그렇다고 유망 섹터, 유망 추천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실 거니까 영역이 다른 거니까요. 안 해주신다는 것보다 투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좀
투자 조언, 방향성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4차 산업, 뭐 전기차 EV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시장 파이가 커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숫자상 우리나라 수출에서 지금 얼마만큼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느냐. 근데 저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지금 총 수출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EV 배터리 다 포함하면 총 수출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분야 업종이 유망하지만 실제로 내년도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해서 오히려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연결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잡히겠지만 그만큼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 관련되는 그 기업들이 다 체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아지는 것과 안 좋아지는 것들이 사실상 같은 산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분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한희 박사님 잠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주에 대한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지만 SEC에서 미국 기업이 정규적인 컨퍼런스 콜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드림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겁니다라는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 실현 불가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문화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느냐. 우리는 아닌 말고죠. 네. 그나마 올해 조금 선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좀 커졌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정말로 단순한 레퓨테이션의 리스크가 아니라 그것도 기업의 어떤 성장 덕목 중에 중요한 요소로 점점 자리 잡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런, 그릇된 방향성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금융시장에서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이행성과 충실한 어떤 기업의 본분을 잘 하는지 오너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사실 1년이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마지막 투자 조언 김한진 박사님. 네, 저는 뭐 한마디로 버티자. 버티자.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투박한 표현이지만 경기 침체가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그 경기 침체의 조금 그 완전히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단계가 그 기간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그때 주가 하락률이 가장 마지막 주가 하락률이 조금 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한 주식은 조금 줄여야 되고 또 당연히 현금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 마지막에 바닥을 찍었을 때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돈이 있어야 좀 의미 있게 또 그 다음에 상승장을 또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주가의 저점 부분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략에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조금 계속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든지 종목들을 좀 줄이신다든지 종목 가짓수를 좀 줄이고 또 뭐 전환 자체라든지 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서 또 유상증대를 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못 버티는 신용 경색 구간을 못 넘어갈 수 있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줄이시고 PER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또 좀 안 좋거든요. 이런 그 불경기 때는 좀 줄이시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현금을 이제 모아나가는. 그때 가서 모아나가려면 이미 늦고요. 그렇죠. 매년 가서.
그래서 좀 현금을 조금 모으는 음.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굳이 테마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마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은 일단 맞다.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 하지만 이미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가격을 좀 올려놨다. 그래서 부담되니까 2차 전지 중에서 좀 PR이 낮고 또박또박 수주도 이제 지금 공시를 하고 그리고 PR도 아직은 높지 않고 이러한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뭐 그런 약세장에서도 네. 잘 버티는 그런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께서 마무리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버티자는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네,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이야기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살아남으려면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하고 그죠? 위험에 대비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 두 분께서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유신익 박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